모든 것들의 세계, 이유리 소설, 마음의 소라.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도일이었다. 도일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밀었다. 예쁘게 포장이 된 데다 위에는 세팅 리본까지 붙어있어 누가 봐도 선물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왜 이걸 나한테? 받기는 받았으나 이게 무엇인지 왜 주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어 도일의 얼굴을 빤히 보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새빨겠다. 나는 상자를 지금 열어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도일이 고개를 끄덕이기에 그 자리에서 리본을 끌었다. 그때 내가 듣고 나온 수업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세계 고전 문학이라는 교양 수업으로 정원이 60명쯤 되었고 수업이 끝난 직후 모든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온 탓에 복도가 매우 혼잡했지만 그 순간에는 거기 있던 모두가 나를 주목했다. 내가 상자 안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 탓이었다. 그 안에는 도일의 마음소라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내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컸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뾰족하게 말린 윗부분은 묽은 회색과 하늘색이 섞여 꼭 소나기가 그친 직후의 여름 하늘 빛깔 같았고 그 아래 둥그런 구멍 안쪽은 영롱한 진주색이었다. 남의 마음소라를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아니 이렇게 은밀하고 귀중한 걸 이런 곳에서 꺼내보아도 되나. 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보다 더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따로 있었다. 왜 이걸 나한테? 물으면서 나는 무심코 손에 쥐고 있던 도일의 마음소라를 귀에 가져다 댔다. 덕분에 도일은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마음소라 속에서 나지막하게 떨리는 도일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므로 너를 좋아하니까. 나는 깜짝 놀라 소라를 재빨리 귀에서 떨어뜨렸다. 그 말의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보다는 방금 나는 생처음으로 남의 마음을 소리로 들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거 진짜구나. 나는 마음소리를 한 손에 움켜쥔 채 도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굵다 못해 검어진 그 얼굴을 이상하게도 바늘로 한번 콕 찔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누군가에게 마음소라를 받는 일은 그 자체로도 이상하고 드문 일이지만 당시 나와 도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의아했다. 도일은 컴퓨터공학과, 나는 국문학과로 우리는 직전 학기에 영화에 관한 교양 수업을 하나 같이 들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으니까. 그 수업에서는 조를 짜서 영화 한 편씩을 보고 그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나와 도일이 같은 조였다.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가타카였고 그 영화에 대한 도일의 의견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도일은 말수가 적고 낯가림이 심해 과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면 나는 원체 말이 많고 나대기를 좋아하는 데다 가타카는 몇 번이나 봤을 만큼 좋아하는 영화여서 자료조사며 프레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까지 거의 혼자 할 정도로 열과성을 다했었다. 대규모 교양 수업이 의례 그렇듯 교집합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출석부 순으로 적당히 묶어 조를 쳤던 터라 발표가 끝나자마자 조별 과제를 위해 개설했던 단체 채팅방은 와이드였다. 해가 따가워. 그러니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지나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을 무렵 내가 도일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도일이 내게 마음소라를 건넨 거였다. 그날 우리는 학교 뒷문에 있는 카페로 갔다. 커튼 달린 자리가 있어 친구들에게 들킬 걱정이 없었다. 자리에 앉아 커튼을 꼼꼼히 친 도일은 내게 마음소라를 받아주겠냐고 물었다. 그것은 중요한 의식이었으므로 나는 잠시 고민했다. 동의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 결정이 나보다는 도일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에 혀가 따가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디 생각해볼까? 나는 도일을 잘 알지도 못했고 물론 대학 시절에 멋진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 상대가 키만 멀대같이 크고 비쩍 마른 공대남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데다 나는 원래 코가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도일의 코는 한눈에 봐도 그다지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 이건 거절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뭐라고 거절한담? 귀찮게 들러붙는 건 싫은데 아무튼 마음소라를 줄 정도면 보통 마음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리에 차가운 것이 확 튀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이 떨어져 깨진 거였다. 나는 깜짝 놀라 무심코 도희를 쳐다보았다. 도일은 이상하게도 절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도일이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침착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긴장으로 어찌나 몸을 떨고 있었는지 테이블이 흔들려 그 위에 잔이 떨어진 것이다. 어째 당황했다기보다는 슬퍼 보이는 표정으로 냅킨 뭉치를 쥐고 허겁지겁 일어서는 도일을 올려다보다 나는 그만 말하고 말았다. 마음소라, 주어서 고마워. 그러자 도일은 그 후 내가 몇 년을 두고 우려먹고 놀릴 그 행동을 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안색이 확 밝아져서는 갑자기 가방을 열고 웬 두꺼운 인쇄물을 꺼내 내게 주었던 것이다. 스프링으로 철한 그것의 표지에는 굴림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양곰이가 안도일과 사귀면 좋은 점 101가지. 거기에는 도일이 지난 방학 내내 머리를 짜내어 적은 양곰이가 안도일과 사귀어 좋은 점 101가지가 정말로 적혀 있었다. 물론 그 인쇄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기억나는 건 몇 가지뿐이다. 안도일은 컴퓨터를 잘하므로 양곰이의 컴퓨터를 고쳐줄 수 있다. 안도일은 아무거나 잘 먹으므로 양곰이의 식성에 맞추어 데이트 코스를 정할 수 있다. 안도일은 각종 성대모사를 잘하므로 언제든지 양곰이를 웃겨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 장은 이것이었다. 안도일은 양곰이에게 마음소라를 주었으므로 안도일의 마음은 평생 양곰이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폭소를 참지 못했고 결국 카페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 아무튼 그날부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 마음소라를 받아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가방 속에서 도일의 마음소라를 꺼냈다. 그것을 귀에 댄 채로 침대에 바로 두었다. 잠시 기다리자 소라 속에서 도일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다. 고미가 내 마음을 받아주다니, 꿈꾸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일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절대 고미를 실망시키지 않겠어. 행복하게만 해주겠어. 앞으로는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겠지? 과일을 하나 더 늘려야겠다. 고미에게 선물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야지. 여자들은 무엇을 좋아하지? 잠깐, 그런데 지금 고미 듣고 있나? 슬슬 웃고 있는데 도일이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마음소라 듣고 있어? 그렇다고 답장을 보내니 소라 속에서 끙 하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 부끄럽다. 정말 창피해. 하지만 행복해. 나는 마음소라를 도일의 머리통이라도 되는 듯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러자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것을 부어준 듯 가슴이 묵직하고 발이 저절로 동동 굴러질 만큼 기분이 좋았다. 그때까지는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마음소라를 선물할 만큼 순수한 열정과 애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었다.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으쓱한 기분. 당시 나는 21살이었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이야 많았으나 정작 연애 경험은 전혀 없었다. 때문에 나는 그 으쓱한 기분, 붕붕 뜨는 느낌을 사랑이라고 섣불리 믿었다. 어머나, 나도 얘를 사랑하나봐. 이 열렬하고 순진한 구애에 마음이 열렸나봐 하면서. 시간이 아주 오랜 흐른 지금은 안다. 그게 타인의 크나큰 감정을 예고 없이 맞닥뜨린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라는 것을. 하지만 당시 나는 그 착각에 꽤나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 21살부터 28살까지 만으로 꼬박 7년을. 물론 그 7년이 모두 가짜였던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진심으로 도희를 사랑했고 세상의 모든 사랑을 제쳐두고 가장 윗자리에 놓을 만한 그런 깨끗한 충심을 바쳤던 때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최초에 얻었던 깨달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을 되갚을 걱정 없이 받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증명받는 일이 얼마나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바로 그것이 나를 그리고 도희를 망쳐놓았다. 마음소라는 말 그대로 귀에 갖다 대면 그 주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소라로 보통 2차 성징을 겪을 때쯤 자신의 것을 갖게 된다. 신비하게도 그것은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다. 나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반장이었던 나는 체육 시간에 피구공을 가지러 혼자 체육창고에 갔는데 먼지투성이 구석에서 내 마음소라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교복상에 둘둘 싸서 책가방 깊숙한 곳에 감추었다.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남의 마음 소라를 갖게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으니까. 소리의 주인 혹은 주인이 마음을 다해 선물한 소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귀를 기울여봐야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저 또래들 사이에서는 마음 소라를 갖는 것이 음모가 졌거나 초경을 겪는 것과 비슷한 부끄럽고 숨겨야 할 일로 취급되었으므로 그걸 학습한 나도 막연히 수치심을 느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소라를 자세히 관찰했는데 나의 마음소라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크기가 좀 작고 껍데기도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은 듯 무른 느낌이었다. 뾰족한 뿔 부분은 진한 레몬색으로 아래로 갈수록 물을 탄 것처럼 옅어져 상아색에 가까워졌다. 구멍 안쪽은 여러 가지 색이 오로라빛으로 어롱거렸다. 나는 두근두근 설레며 소라를 귀에 가져다 대고 왔다. 소라 속은 따뜻했다.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니 드디어 첫 마디가 들렸다. 내 소라는 왜 노란색이지? 분홍색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으악! 나는 화들짝 놀라 소라를 침대에 집어 던졌다. 당시 나는 분홍색에 환장하는 중학생으로 모든 소지품을 분홍색으로 통일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소라를 보자마자 분홍색이 아닌 것에 조금 실망했던 건 사실이었다. 와, 이거 진짜구나.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더니 정말이구나. 나는 소라를 꼭꼭 숨겨놓았다. 어차피 나밖에 들을 수 없었으나 어쩐지 만지고 싶지도 꺼내보고 싶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이걸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게다가 마음소라는 그 자체로도 귀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한번 누군가에게 마음소라를 선물하면 평생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때문에 아무도 설령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라도 함부로 마음소라를 주고받거나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요구를 하는 자체가 이상하고 징그러운 일이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평생 남에게 속마음을 전부 읽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도일은 내게 준 거였다. 그러니 나를 향한 도일의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 본 생물을 엄마라고 믿는 새끼 오리처럼 첫사랑에 빠진 도일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숭배하듯 온 마음을 바쳤다. 도일은 자기 외모의 모든 부분에 일일이 내 의견을 물었고 내 취향에 맞게 바꾸었다. 앞머리는 내리는 게 좋은지 이마를 내보이는 게 좋은지 옷은 티셔츠가 좋은지 남방이 좋은지 안경을 쓰는 게 좋은지 벗는 게 좋은지 나는 인형에게 옷 입히기 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이것저것 지시했다. 남중 남고를 거쳐 공대에 입학한 도일은 선크림도 한번 발라본 적 없을 만큼 꾸밈새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도일을 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인형 다루듯 마음껏 주물렀다. 홍대거리로 끌고 가 눈썹에 스크래치를 내고 귓볼에 피어싱을 뚫게 했다가 그 다음날엔 정장 차림의 구두를 신고 나올 것을 주문하는 식이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하고 난 뒤 도일의 마음소라를 듣는 건 당연한 순서였다. 정장? 없는데 어떡해야지? 옆집 형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참, 넥타이는 어떻게 매지? 입어본 적도 없는데. 우스꽝스럽게 보이면 어쩌지? 우유 마셔야지. 소라 안에서는 대강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고 나는 혹여나 한마디라도 놓칠까 싶어 소라를 귀에 붙이다시피 한 채 몸을 베베꼬며 낄낄거렸다. 그러고 난 다음날 저 멀리서 몸에 서른 옷차림을 하고 고장난 로봇처럼 어색하게 걸어오는 도일을 보며 마음이 찌르르하고 안타깝고 귀여웠다. 아이고, 요 예쁜 것. 나는 뛰어가서 도일을 쓰다듬었고 도일은 착한 강아지 마냥 묵묵히 내 손에 얼굴을 비비곤 했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그 얼굴의 뜨끈한 온기는 하루 종일 내 온몸을 피와 함께 타고 돌았다. 도일의 삶을 이루는 것의 모든 것은 나.
양고미 위주로 빠르게 재정비되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있기 위해 우리 집 주변으로 자취방을 옮겼고 내가 듣는 교양 수업을 모두 따라 듣는 것도 모자라 전공 수업까지 청강했다. 내가 읽는 책을 따라 읽었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프로필을 공부하듯 외웠다. 악기를 다루는 남자가 멋있다고 지나가듯 중얼거린 말에 대뜸 카드 할부로 피아노를 사고는 밤새 연습한 키스 더 레인을 서툴게 연주해주기도 했다. 물론 다툰 날도 있었다. 다툼이라기보다는 내 얼토당토하는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억지 부리기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내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도일의 표정이나 몸짓에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는 듯한 낌새가 있으면 나는 즉시 토라졌고 과도하게 화를 냈다. 너를 떠나겠다고, 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도일이 나를 달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더 잔혹하게 굴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소라 속에서 들려오던 절방에 찬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이 조금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누굴 사랑해본 일도 사랑받아본 일도 그전까진 없었으니까. 도일의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고 나는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의뢰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거였다. 마치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무한대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얻은 것처럼 나는 방탕하게 사치를 부렸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에 그런 것은 없었다. 남에게 받은 것 가운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고 돌려줄 방법을 모른다면 애초에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시간은 착실하게 흘렀다. 우리는 보통의 20대가 겪는 일을 차례로 통과했다. 도일은 군에 다녀왔고 때문에 내가 그보다 조금 일찍 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곧바로 작은 잡지사에 취직했고 뒤이어 졸업한 도일은 몇 번의 인턴십을 거쳐 모 대기업의 IT 부서에 들어갔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다. 뭔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그 시기를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가상의 건물을 한 채 떠올리곤 했다. 영원히 한 자리에 존재할 것만 같은 크고 아름다운 견고한 건물을. 그러나 어느 날 그 건물이 거짓말같이 무너진다면 그 최초의 균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분명 처음에는 별것 아닌 실금에 불과했을 그것을 만약 제때 알아차리고 메꿔낼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 아름다운 건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우리 사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도일의 회사 때문이었다. 일이 적성에 맞아 즐겁게 다녔던 나와 달리 도일은 회사 생활에 도통 적응하지 못했다. 매일 당연하듯 반복되는 야근과 철저히 성과 위주로 돌아가는 냉정한 사무실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다며 도일은 자주 불평했다. 원래 성격이 묻어나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는 무고로인에 가깝던 그의 직원 드문 일이었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좋았으련만. 회사에 큰 불만이 없던 나는 도일의 하소연을 한 귀로 흘러넘겼다. 첫 직장이라 그러려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한 거였다. 내 쪽에서도 한 주 내내 고단하게 일한 뒤 귀중한 주말을 쪼개어 만난 데이트에서 기운 빠지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다. 첫 만남에 시작되려는 불평불만을 나는 한마디로 일축하곤 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러면 도일은 머쓱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맞아, 누구나 힘들지. 그러는 동안 도일은 갈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살이 빠졌다.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에 시달리기도 했다. 피곤해하는 도일 때문에 데이트 장소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취방으로 굳어졌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나면 도일은 식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다. 코를 도일의 옆에 누워 함께 보려고 했고 골라든 영화를 틀면 어쩔 수 없이 짜증이 났다. 병든 닭처럼 머리만 기대면 잠드는 도일을 억지로 끌고 바닷가니 놀이공원이니 하는 곳을 가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는 매번 기분이 상했고 도일은 눈치를 보기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도일이 내 자취방으로 오기로 하여 오랜만에 집을 청소한 참이었다. 계절이 바뀌었으니 청소한 기분도 내자 싶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을 이불을 꺼내 펼쳤는데 뭔가가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도일의 마음소라였다. 그러고 보니 마음소라를 듣지 않은 지도 한참 되었구나. 이게 여기 있는지도 몰랐네. 나는 편편하게 펼쳐진 이불 위에 기분 좋게 누워 무심코 마음소라를 귀에 가져다 댔다. 잠시 후 그 속에서 들린 소리는 이랬다. 오늘은 말할 수 있을까? 헤어지자고. 마치 고막에 한 줄기 벼락이 내리쳐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입술이, 귀가, 손끝, 발끝이 서서히 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 것을 기억한다. 실제로는 아주 차가워졌을 뿐이었지만 나는 그 모양 그대로 조각상처럼 부른 채 누워있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무짓 이해하려는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도일은 현관에 서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순간 마주친 도일의 눈에 휘돈 감정은 후회, 아니면 짜증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 직후 도일은 그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곧바로 등을 돌려 집에서 나가버린 것이었다. 닫힌 현관문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때까지 귀에 대고 있던 마음소라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라리 잘 됐어. 귀찮은 꼴 보지 않아도 되잖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도일은 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 차라리 원망이라도 저주의 말이라도 퍼부어주길 바랐으나 그마저도 없었다. 어떻게 안도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안도일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치 하루 사이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모습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술에 취해 문자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몇십 통씩 보냈다가 다른 날에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울부짖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퇴근 시간에 맞추어 무작정 회사 앞으로 찾아가는 소름 끼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도일은 마치 더럽고 끔찍한 것을 목도한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빨리 나를 지나쳐갔다. 한겨울의 어느 날 눈인지 비인지 애매한 것이 종일 퍼부어거리는 온통 질척질척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로 내려갔다. 미안, 잘못 읽었다. 한겨울의 어느 날 눈인지 비인지 애매한 것이 종일 퍼부어거리는 거리는 온통 질척질척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로 내려갔다. 그날 나는 월차를 내고 시체처럼 누워 도일의 마음소라를 듣고 있었다. 이제 그 안에서 내 이름이 들리는 일은 없었다. 대신 회사 일과 친구, 부모님, 때로는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 중이나 카드값 걱정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더 이상 내가 모르는 도일의 일상을 조각조각 짜맞추다가 나는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섰다. 도일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도일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도, 만나서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없었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점퍼 사이로 물방울 묻은 겨울바람이 스며들었고 나는 슬리퍼만 신은 맨발이었으나 춥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걷던 나는 그만 골목길에서 달려나오는 차 앞으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다. 차는 다행히 바로 내 앞에서 멈춰섰으나 대신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큰 소리로 클락션을 울렸다. 그 차가 떠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놀라거나 화가 나서는 아니었다. 귀를 먹먹하게 하는 그 클락션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그것을 신호로 하여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하고 밝아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아무 담보도 없이 조건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그 순간 또렷하고 무겁게 내게 다가왔고 나는 마치 실제로 부피가 있는 무언가에 맞은 듯 휘청거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다시는 도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오랜 시간인가. 손가락을 꼽아 세어보았다. 허공의 세월을 움켜쥐는 모양으로 10손가락을 다 접었는데도 하나가 모자라다는 것을 깨닫고는 새삼 놀라서 한참 서 있었다. 덕분에 방금 막 소면을 집어넣은 냄비가 파래를 끌어넘쳤고 황급히 그 위에다 찬물을 휘둘려 부으며 나는 11년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꼭 남의 이야기인 양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놓고서도. 희준에게는 저녁을 먹은 뒤 회사로 곧장 돌아가 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일도 아니었기에 나름대로 그럴듯한 핑계였다. 뭐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건만 고명을 듬뿍 올린 잔치국수를 후루룩 들이마시는 희준을 나는 바로 보지 못하고 그릇만 뒤적거렸다. 샤워한 뒤 속옷을 찾는 척하며 옷장을 뒤졌다. 마지막으로 꺼내본 게 언제였는지도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 대학 시절에 쓰던 얇고 커다란 백팩 속이었다.
지퍼를 소리나지 않게 열고 수건으로 뭉쳐둔 그것을 재빨리 끄집어내 핸드백에 쑤셔넣었다. 그 위 그 위에 얇은 카디건을 덮고 차키와 핸드폰, 화장품 파우치를 밑에 놓고 나서 안심이 되었어.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옆에 붙은 정신 거울로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평소 있는 옷차림 그대로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 있으나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도일 아내와의 약속은 9시였다? 일의 시작은 오늘 점심때쯤 식사를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에 벌어졌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핸드폰 화면에 뜬 발신 번호가 이상하게도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번호를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며 수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깨달았다. 전화번호 뒤 넷 목이 아파. 목이 아파서 못 읽겠어.
저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잘 살고 있었고 그쪽한테 연락받기 전에는 도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연락하신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불쾌하고 거북스럽거든요. 불쾌와 거북에 특히 힘을 주어 발음하며 못을 박았다. 목덜미며 가슴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확 올라는 것 같았다.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천양이의 무표정한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다. 부탁이요? 천양이는 소금 뭉치를 들어보였다. 한 번만 저 대신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할 말을 잃고 천양이의 입만 쳐다보았다. 부연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천양이가 천천히 덧붙였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천양이는 수건을 벗기고 마음소라를 끄집어내어 내게 내밀었다. 엉겁결에 그것을 받아들긴 했으나 도저히 귀에 가져다 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지나갔다. 제가 집을 나온 지 좀 됐어요. 천양이가 마지막하게 말했다. 그 몸을 하고서요? 되물을 뻔했으나 임신했어 지금. 입을 꼭 다물었다. 천양이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를 빗질에 다듬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 새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좀 알고 싶어요. 나지막하게 중얼거린 천양이는 어깨를 곧게 편 자세로 내 머리 너머의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천양이가 죽도록 부끄럽고 민망한 기분을 피곤하고 기친 기색으로 덮어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버럭 화를 내며 경우 없이 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했고 동시에 불쌍한 여자를 끌어안고 토닥여주고 싶기도 했다. 두 가지 생각 모두 진심이었으므로 나는 둘 중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물러섰다. 천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소라를 귀에 가져다 댔다. 잠시 동안 소라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빙글빙글 꼬인 소라 속 공간으로 멀리서 울리는 백고동 같은 둔중하고 답답한 소리만이 넘어올 뿐이었다. 누군가는 이 소리를 파도소리에 비유했었지. 나는 입술을 씹으며 기다렸다. 문득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이것을 받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좁은 복도 한복판에서 새빨개진 목덜미를 드러내고 그 고개를 숙이고 남학생과 깜짝 놀라 동그랗게 눈을 뜨고 그 앞에 서 있던 여학생. 그게 정말 나였고 도일이었을까? 그저 어렴풋이 남아있는 전생의 일 아니면 어딘가에서 스쳐들은 남의 연애담은 아니었을까? 이윽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배가 고프네. 도일이었다.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도일의 목소리가 원래 이랬었나? 내가 기억하는 그것보다 훨씬 탁하고 끈적했다. 혹시 다른 어딘가에서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도일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나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천양이에게 더 이상 어떤 오해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어제 너무 많이 마셨는데 오늘까지 마시고 이번 주는 그만 마셔야지. 참, 그러고 보니 박 과장한테 부조금 내는 걸 잊었네. 집에 맥주가 있던가 지난번에 사오는 게 아직 좀 남아있을 텐데. 시시껄렁한 이야기였으나 나는 소라를 귀에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다. 천양이는 차에 기대어 선 채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안도일, 제발 네 아내를 생각해. 아내를 걱정해 집으로 돌아오길 빌어. 집에 가는 길에 기름을 넣어야겠군. 어디가 싸더라? 아, 귀찮은데 그냥 내일 출근하는 길에 넣을까? 잠깐, 그러고 보니 주유 할인 카드를 양이가 가져갔잖아. 그 카드로 넣으면 리터당 10원이나 할인을 받는데. 하여간 그 카드는 차에 좀 두고 다니라니까.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참.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소라를 귀에서 떼어내 천양이에게 내밀었다. 뭐라고 하나요? 천양이가 소라를 받아들며 물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다음 순간 생각하지도 않은 말들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지금 양희 씨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벌써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보이질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네요. 내 목소리는 도일의 것만큼이나 이상하게 들렸다. 양희 씨 몸도 안 좋은데 어서 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잘 해결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후회하고 있네요. 그러다 나는 말을 멈추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표정이 없던 천양이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반짝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소리도 없이 울 수가 있을까? 마치 미리 준비해둔 눈물을 이제야 마음껏 흘린다는 듯 천양이는 차에 기대어 뚝뚝 울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핸드백을 뒤졌다. 마침 안쪽에 냅킨 몇 장이 있었다. 아니에요. 심하게 군 건 저예요. 제가 못돼서 그래요. 냅킨을 받아들며 천양이가 웅얼거렸다. 제가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이제 아기도 태어나는데 도일씨는 자꾸 밖으로만 돌고 저는 또 화를 내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냅킨에 파묻은 얼굴 밑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흘끔거렸다. 나는 천양이에게 바짝 붙어 서며 몸으로 천양이의 우는 얼굴을 가렸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날 붙잡고 이럴까 싶기도 했으나 사실 그보다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여기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당혹스러움이었다. 온 입주민이 드나드는 아파트 입구였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또 한 번 거짓말을 해야 할 거였다. 나는 손을 뻗어 천양이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거렸다. 뜨끈한 열기가 손바닥에 느껴졌다. 울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정말로 감사해요. 천양이는 냅킨을 세모나게 접어 얼굴을 문질러 닦았다. 그러고는 뒷좌석 문을 열어 커다랗고 네모난 청가방을 끄집어내더니 그 안에 마음소라를 소중히 담고 지퍼를 잠갔다. 실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연락드리는 일 없을 거예요. 목 아파.